네,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을 나가고 포물선 운동 이후에 오늘 배울 내용이 포물선 운동하고 F는 MA 이 뉴턴 법칙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단진동을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단진동까지 못하고 그냥 F는 MA까지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포물선 운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포물선 운동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는데 포물선 운동은 그것을 2차원 운동으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원 운동은 벡터의 표시법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2차원 운동의 벡터 표시법. 여태까지는 벡터를 그냥 축 1차원 운동만 다루었기 때문에 그 축 위에서 좌표를 읽어주면 그냥 끝났어요. 뭐 0, 1, 2, 3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위치가 이제 벡터인데 위치 벡터를 뭐 오른쪽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면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축 위에서 있을 때는 뭐 속도가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 속도가 플러스 3이라는 벡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크기를 3만큼 가지는 속도이다 뭐 벡터다 그런 거를 성분 한 개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차원 운동 벡터의 경우에는 이 벡터가 이런 경우에는 성분 한 개로 설명이 됐었는데 이게 2차원으로 확장이 돼서 물체를 뭐 제가 이렇게 중력장에서 던지면 이제 포물선 운동 한다는 것은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웠고 지금 물리 1에서는 안 배웠지만 이제 물리 2에서 바로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요 성분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얘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2차원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물선 운동에서, 그러니까 2차원 운동에서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1차원 운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원 운동에서는 성분 하나만 가지고 됐어요. 1차원 운동은 되게 쉽게 방향을 부호로 표기했기 때문에 성분이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2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이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라 이 x, y라는 어떤 평면이 있을 때 2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벡터들을 생각을 한다면 x와 y 공간에서는 방향이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북동쪽, 북서쪽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여기를 돌아가면서 0도부터 360도까지 모든 방향을 연속적으로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운동에서는 방향 표현을 부호나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없고 크기와 방향을 이제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로 이런 약속을 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벡터들이 이제 방향이 있고 크기가 이런 식으로 뭐 5 존재하고 방향이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이 뭐 40도였대요. 40도. 그렇다면 이 40도 어떤 축을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때 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향 축을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40도만큼 돌아간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크기가 5다. 이런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2차원에서는 얘의 요 시작점, 벡터를 이제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할 때 요 시작점을 원점에다 맞춰서 축의 원점에다 맞춰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원점에다 맞춘 이후에 뭐 이 벡터를 A라고 했을 때 X축의 수직으로 이런 선분을 내려요. 이 벡터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선분을 내리고 Y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Y축과 이 원점에서 Y축 사이의 거리,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재고 X축에서 이거를 재서 좌표로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이 A라는 벡터는 0,0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제 통일을 해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나타내면 그 물리량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얘를 XY축을 우리가 수평, 수직으로 어떤 거를 잡았으면 그 벡터를 시작점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40도, 크기 5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A라는 벡터를 표시할 때 X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이 AX를 읽고 Y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AY를 좌표로 이 벡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 A의 벡터는 AX, AY로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시했을 때 좋은 점은 방향, 요 벡터를 이 축의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X, AY라는 이 점을 찍으면 이런 화살표를 바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있고요.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크기도 5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X와 AY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AX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코사인 40도예요. AX의 경우에는 5 곱하기 X축 방향 성분이니까 코사인 40도고요. 그래서 A라는 이 벡터는 좌표 두 개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 수평축, 수직축을 정했으면 수평축 성분은 5 곱하기 코사인 40도, 수직축 성분은 5 곱하기 사인 40도입니다. 5 곱하기 사인 40도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시간이 됐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얘에 대한 거를 할지 말지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이 코사인은 요 X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인은 Y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비, 코사인이나 사인에 대한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거쳐오면서 많이 다뤘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번 주의 첫 시간을 그냥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하고 지나갈게요. 어쨌든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을 정하고 나면 수직축을 이 공간상에 뭔가 이제 우리가 축을 정하고 나야 어떤 벡터들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직축과 수평축을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다.
뭐 지금 이 있는 공간상에서 제가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x, y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x, y를 틀어서 아닌데 나는 이렇게 45도로 정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우리가 심지어는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게 정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얘를 x, y를 수직으로 정하기로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정하기로 지금 했고요. 그렇게 해야 문제풀이가 쉽고 이 90도로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향과 크기를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정한 임의의 축의 원점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좌표축을 읽으면 방향과 크기를 방향은 바로 이제 요 방향이 나오니까 축상에서 방향을 좌표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고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을 정한 이후에 그 벡터를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좌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요 각도가 주어졌을 때 삼각비를 사용해서 AX가 5 코사인 40도, AY가 5 사인 40도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삼각비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이제 2차원에서 벡터를 좌표별 성분을 구해내서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삼각함수라는 것이 그럼 뭐냐? 제가 말하는 여기서 삼각함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제 말할 건데요. 우선 이 삼각함수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정의에서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하려고 해요. x, y라는 이런 좌표축이 있습니다. 좌표축.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수직하는 두 x와 y라는 축을 정한 거예요. 2차원 공간이죠. 이 2차원 공간 위에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래요. 이 원의 중심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래요. 이 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원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원에 이런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런 애들의 정의를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단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를 거예요. 단위원. 그리고 어떤 각도가 있는데 이 원상에서 점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원 운동하는 요 어떤 임의의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이 원 위에서만 움직이는데 이 원과 원점 사이에 중심 사이에 이런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 직선과 요 x축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변화하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요. 뭐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x축과의 각도가 90도가 되고 이런 호도법 이런 거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타의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이런 반식의 방향으로 각도를 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 삼각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런 삼각함수 관련 내용 배울 때 뭐 부채꼴이나 이런 호도법이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이거를 상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예요.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뭐 C분의 B,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주로 하는데, 저는 이런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단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단위원 상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임의의 점과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의 각도 사이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 새로운 정의는 고등학교의 정의고,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외우기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배웠으면 이제 원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회전 운동을 하는 그 점에서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수능 이제 수학 모의고사나 어떤 수능에서도 삼각함수 관련 개념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런 삼각비 중학교 내용으로 알고 있는다면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의만 알려드릴게요. 정의만. 일단은 요 임의의 점이 이제 단위원상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는 단위원 위에 점의 단위원 상의 점이 가지는 x좌표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코사인 세타는 요 1인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의를 외워야 돼요. 사인 세타는 단위원 상의 y좌표라고 외울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 있죠? 원점과 원 위에 있는 이 점 사이의 사이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라고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에서의 정의를 외울 거예요.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수학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고요. 혹시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외우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수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요런 선을 내려서 요런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이고 이 길이가 이제 x좌표인데 얘가 이제 이 점의 x좌표인데 얘가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요 삼각형의 삼각비 정의를 가지고 보더라도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으로 정의한 저 삼각비의 정의와도 얘가 벗어나지 않고요. 요 y좌표를 이제 읽었을 때 이 길이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정의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읽으라고 한다면 이게 단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좋은 점, 우리가 그냥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면 훨씬 쉬운데 못하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어려운 기호까지 도입을 해가면서 원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그렇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입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어떤 점이 원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점을 정의할 때 요 세타라는 하나의 각도에 대한 변수만 가지고 있다면 x와 y 두 개를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를 회전 운동하는 이러한 원 위에서의 어떠한 세타라는 각도로 표현된 수학적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뭐 공학이나 물리나 이런 데서
회전 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코사인과 사인은 회전 운동하는 물체 위에 x좌표와 y좌표를 정의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회전 운동이, 반복적인 회전 운동이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그 포물선 운동을 분석할 때 축별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고요. 단진동을 할 때도 이 물체의 해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런 원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나중에 무슨 초월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같은 것들도 이런 코사인과 사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각 B로 이제는 이걸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외워야만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여러분이 관련 내용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사인, 사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 위에서의 정의로 외워야 된다. 이제 이 삼각비에 대한 정의는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얘에 대한 거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거예요. 뭐 지금 수능 시험 범위에, 수학에서 수능 시험 범위에 삼각함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묻는 것이 나오지 이런 삼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단위 원상의 x좌표구나.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단위 원상에서의 y좌표구나.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의 기울기구나. 이 직선의 근데 기울기는 당연하게도 0,0이라는 점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 코사인 세타분의 y 증가량, 사인 세타가 돼서 우리는 이런 첫 번째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거를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 이건데 지금 정의가 x좌표가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 이 원위에서 어떤 점이 움직일 때 x좌표가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 y좌표가 사인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우리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얘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시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외우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파이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뭐 막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거를 막 무슨 뭐 얼싸안고만 이러면서 외우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원을 떠올리면서 이런 공식들을 하면은 직관적이고 쉽고 좋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런 그 원 위에서의 삼각함수에 대한 추리 과정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나중에 이공계로 진학했을 때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뭐 나중에 고등학교 관련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만큼 이제 올라온 요 점에서의 x좌표거든요. 여기서의 x좌표는 이 코사인 세타 이쪽에서의 x값과 비교하면 음수 값이에요. x축이 오른쪽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요 코사인 세타와 비교하면 요 점에서의 x좌표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와 부호가 반대고 이 크기가 같아요. 삼각형 모양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 위에서 어떤 그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에 관련된
그 운동이 공학과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 삼각함수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함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매우 큰 오산이고, 얘를 x와 y에 대한 함수의 관계, 뭐 이런 코사인과 사인이 이제 x와 y를 반지름 알고 있는 어떤 원운동 위에서의 치환 가능한 이런 수학적인 기호이다 라는 정의를 알아둬야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좀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표 축이 있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이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세타일 때 이게 여기가 이제 r이고 이렇게 되니까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이제 알았을 텐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막 이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삼각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단위원 1인 원을 r배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1이 아니라 여기 반지름인 r이 들어가 있다.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 자체가 코사인, 얘를 코사인으로 이제 정한 거고 얘를 사인으로 단위원상에서 정했기 때문에 r배 시키면 r만 붙으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교과서, 수학 교과서 펴보세요. 모든 수학 교과서에 삼각함수 나온 내용에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 r분의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왜냐하면 이게 x라 그래요. 이게 y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인데, 이거를 이제 삼각 B로 해서 그걸 다시 외우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는 삼각 B가 우선이 아니라 원 위에서의 운동이 먼저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삼각 B든 이 원 위에서의 움직임이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게 앞으로의 과정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공학이나 순수학문, 뭐 물리나 화학이나 기타 등등이나 아니면 수학에서 그 다음 더 어려운 함수들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어쨌든 2차원 운동에서는 우리가 축을 이렇게 벡터인 물리량을 축을 이렇게 정해서 벡터를 x 좌표와 y 좌표를 읽어줘야 된다. 이 원점 위에 이 시작점을 올린 이후에 이 꼭지점에 x 좌표와 y 좌표를 읽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5인 x 좌표는 코사인 40도, 반지름이 5이고 그때 y 좌표는 사인 40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사인을 뭐 삼각비를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고요. x는 5 코사인 40, y는 5 사인 40,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좀 하려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뭐 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인, 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어떤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의 x축, y축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 벡터가 이렇게 아래로 지면과 이제 수직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고, x축 가속도 벡터는 0이에요. 그걸 가지고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들을 구할 수 있는데, 속도 벡터와 그 물체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위치와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x축과 y축으로 다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속도 벡터를 x축, y축으로 분해를 하고, 속도 벡터도 x축, y축으로 분해를 하고, 그때 위치도 x축 위치, y축 위치 이렇게 분해를 해서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면 그게 그냥 다시 등가속도 운동이 돼요. x축으로 등가속도 운동, y축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앞에서 물리 1
과정과 겹치는 내용, 전주에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물2에서 이 포물선 운동 관련된 문제가 20번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오거든요. 얘 20번이고 이것도 20번이고 모의평가에서 18번인데 얘는 약간 쉽긴 한데 그 다음에 또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또 20번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축 분해를 해서 그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걸 일단 여기서 끊어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가 어려운 문제들만 최근에 나온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다 퍼왔어요. 이런 20번 문제를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한 문제에 과학 문제가 5분 이상이 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피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냈을 때 뭐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훌륭하다 그런 파워 테스트의 역량에서는 얘를 푸는 속도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3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게 학교에서 서술형을 쓸 때는 그런 방식을 쓰면은 조금 점수를 경우에 따라서 깎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능 스타일의 이런 객관식 문제를 대비한다고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교시 때는 요 포물선 운동을 가속도 벡터, 속도 벡터, 위치 벡터를 각각 X축, Y축으로 분해해 보는 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고 여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삼각함수 쪽으로 세기는 했는데 여기서 1교시를 좀 끊어 가겠습니다.